오늘 새벽 대전에서 70대 여성이 숨지면서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자가 11명으로 늘었습니다. 백신과 사망 간의 연관성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보건당국은 아직 예방접종을 중단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어제 윤석열 총장을 향해 성찰과 사과를 했어야 한다고 정면 비판했습니다. 오늘 대검 국감에 출석하는 윤 총장이 관련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봉현 전 회장이 추가 입장문을 공개했습니다. 자신과 이종필 라임 부사장이 도피 당시 검찰 측의 조력을 받았다고 폭로했고 검사 3명에 대한 술접대는 확실한 사실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체코와 영국, 이탈리아 등에서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유럽 상황이 악화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우리 근로자 23명이 확진됐습니다. 북서풍을 타고 오늘 오전 수도권과 충남을 시작으로 전국에 황사와 미세먼지가 유입돼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뉴스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전국에서 독감 주사를 맞은 뒤 숨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밤사이에도 사망자가 추가돼서 11명까지 늘었는데요. 먼저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독감 백신 접종 이후 숨진 사람은 지금까지 1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대전에서 지난 19일 독감 백신을 맞은 뒤 의식불명에 빠졌던 70대 여성이 오늘 오전 숨졌습니다. 이 여성은 독감 예방접종 이후 구토 증상 등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어제 오후에는 경북 안동에 사는 70대 여성이 독감 백신을 맞은 이후 숨졌습니다. 제주에서도 지난 19일 제주시의 한 내과에서 무료 백신을 접종한 60대 남성이 어제 새벽 숨졌습니다. 보건당국은 이 남성이 평소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을 고려해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선 80대 남성이 일산 지역의 한 의원에서 독감 백신을 맞은 뒤 자택에서 숨졌습니다. 이 남성은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있었고 뇌졸중과 녹내장 등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6일 인천의 17살 고등학생을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서 독감 백신을 맞은 뒤 숨지는 사례가 이어지자 일부 시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한 며칠 있으면 이제 무료접종 대상자인데요. 예방접종하기가 좀 두렵고요. 그래서 좀 한번 추이를 지켜보고 나서 뭐 안전도가 좀 확인되고 나서 아마. 당연히 좀 걱정은 되는데요. 글쎄요, 기존의 독감 부작용 정도의 수준이 아닐까 정도의 좀 바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구에서도 독감 예방접종을 한 뒤 숨진 사례가 발생했는데 대구시는 경찰과 의료진이 해당 남성을 검시한 결과 백신과는 무관한 질식사였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네, 문제는 이 독감 백신과 사망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평소 지병을 앓고 있던 환자가 우연히 이 접종 시점과 사망 시점이 겹쳤을 수도 있고 혹은 이 접종으로 인해서 그 부작용 때문에 숨졌을 수도 있는데 보건당국은 일단 현재까지의 조사로는 후자로 볼 만한 인과관계가 나온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김민혁 기자입니다.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한 뒤 사망한 사례 가운데 보건당국이 분석한 대상은 모두 6명입니다. 이들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플루엔자 백신과 사망과의 직접적 인과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먼저 백신 자체에 독성 물질이 있는지 들여다봤는데 같은 백신을 맞은 다른 사람에게선 별다른 이상 반응이 나타나지 않은 점으로 미뤄 백신 자체의 독성은 없다는 겁니다. 백신의 부작용 중 하나인 아나필락시스 가능성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아나필락시스란 특정 약물에 노출된 뒤 수시간 내 전신적으로 일어나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을 뜻합니다. 처음엔 6명 가운데 2명이 접종 이후 사망까지 시간이 비교적 짧아 이 가능성이 있다고 봤지만 최종적으로는 무관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백신 자체의 문제에 의한 사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두 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분들에게서도 특이 반응을 관찰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6명 중 5명은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사망과의 연관성을 조사 중입니다.
백신 예방접종과 사망 사이에 직접적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보건당국은 예방접종을 중단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세계보건기구도 고령층과 임신부, 기저질환자에게 예방접종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 겨울에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 유행을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사망자가 발생할 예측을 해보면 그런 경우는 거의 수천 명에 달할 거거든요.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철저한 독감 백신 접종이 필요한.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고 사망한 사례는 2009년 이후 25건이 신고됐는데 이 중 피해 보상이 인정된 사망 사례는 지난 2010년 1건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립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참석을 할 텐데 추미애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 여러모로 주목됩니다. 이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3년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두고 검찰 수뇌부의 날을 세우며 거침없는 발언을 했던 윤석열 당시 여주지청장.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 총장은 오늘 검찰총장 임기 중 마지막으로 대검 국감에 출석합니다. 윤 총장은 지난 19일 추미애 장관이 라임 관련 의혹 사건과 총장 본인과 가족, 측근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이후로 공식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습니다. 국감에 출석하는 윤 총장의 입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이에 앞서 추 장관은 어제 SNS를 통해 윤 총장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라임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는 지적에 중상모략이라 반박한 윤 총장을 두고 화내기 전에 성찰과 사과를 했어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66차례 검찰 조사를 언급하며 반복 소환 등 관행을 뿌리 뽑겠다던 대검 발표와 달리 수용자를 이용해 열심히 범죄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특히 여권 정치인에 대해선 피의 사실이 언론에 나오는 반면 야권 정치인이나 검사 술 접대 의혹은 누구도 알지 못하게 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수사지휘 수용에 대해 다행이라던 그제 입장과는 사뭇 달라진 분위기였는데 검찰 안팎에서 과잉지휘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정면 대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윤 총장 가족과 측근 의혹에 대해 독립적으로 수사하라는 장관 지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은 수사팀 보강과 사건 병합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라임 사태 수사를 받는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전 회장이 옥중에서 KBS에 추가 입장문을 공개해왔습니다. 자신과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이 도피 당시에 검찰의 도움을 받았다는 주장이 담겼고요. 술 접대를 했다던 현직 검사 3명은 예전 대우조선해양수사팀 검사들이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5개월 넘게 도피 생활을 하다 지난 4월 체포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전 회장. 김 씨와 함께 도피 생활을 하다 붙잡힌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전 부사장. 김 씨는 14장짜리 자필 입장문을 KBS에 추가로 공개하면서 당시 검찰 관계자들이 자신과 이 전 부사장의 도피를 권유하고 방법을 알려줬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검찰 관계자들로부터 검찰 수사팀의 추적 방법과 도피 중 휴대전화 사용 방법 등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주 검사와 검찰 수사관에게 금품 로비를 했다고 폭로했는데 그 대가로 도움을 받았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김 씨는 또 첫 입장문에 등장했던 검사 3명에 대한 술 접대는 확실한 사실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검사 3명은 예전 대우조선해양 수사팀에서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이라며 최근 법무부 감찰 조사에서 이들을 확인시켜줬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주장한 지검장 로비 의혹과 관련해선 수원여객 횡령 사건으로 수원지검에서 수사받을 때 당시 지검장을 알고 있다는 지인에게 5천만 원을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이후 실제로 한동안 영장 발부가 지연됐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수원지검장이었던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은 전혀 어느 누구한테도 청탁받은 사실이 없다며 신속하게 수사해서 진상이 규명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정치인에 대한 검찰 수사는 여야 간 차이가 있었다는 주장도 반복됐습니다. 여당 의원 관련 사건은 대부분 4년 전 일이고 라임과 상관없는 사람들이라고 진술했음에도 6개월에 걸쳐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반면 야당 정치인의 경우 실제 로비가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이후 자신에 대한 추가 조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6개월 동안 거의 매일 불려다니며 검찰에 충성을 했고 그로 인해 거의 수사팀의 일원이었다며 검찰 수사를 정면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정재호입니다. 미세먼지에 더해서 오늘은 황사까지 날아듭니다. 대부분 지역 공기가 탁하겠는데요.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먼지를 밀어내지만 대신 날이 많이 추워진답니다. 기상센터 연결해보죠. 배혜지 캐스터, 오늘은 특히 좀 날씨를 자세히 알려주셔야 할 것 같아요. 네, 먼저 비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와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 비는 아침이면 모두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구름이 많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끼어 있고 또 안개까지 끼어 있어서 앞차와의 간격 넉넉하게 두고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이 비구름이 지나고 나면 북서풍을 타고 황사가 유입되겠습니다. 백령도에서는 올가을 처음으로 지금 황사가 관측됐는데요. 오전 5시를 기준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172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습니다. 오늘 전국에서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이 상황은 그리 오래 가지는 않겠습니다. 북서풍이 계속 불어오면서 먼지를 밀어낼 텐데요. 수도권과 충남 지역은 오전에, 호남 지역과 강원, 제주도는 오후에, 영남 지역은 밤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이 찬바람 때문에 기온은 뚝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점차 기온이 내려가겠는데요. 내일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4도, 그리고 대관령 지역은 영하 1도까지 떨어지겠고요.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일부 지역은 내일 아침에 올가을 처음으로 한파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폴란드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 근로자 2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유럽 상황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영국은 또 한 번 신규 확진이 최고치로 발생했고 체코, 이탈리아도 지금껏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베를린 유광석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체코에서 하루 신규 확진자 11,000여 명이 나왔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고치인데 문제는 증가폭입니다.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하루에 수백 명 정도였던 감염자 수가 이후 수직 상승하더니 급기야 10,000명을 넘었습니다. 검사 대비 확진 판정 비율이 30%, 지난 2주간 유럽연합에서 10만 명당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가 가장 많은 국가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체코 정부는 마트와 병원, 약국 등 생활 필수적인 곳을 제외한 상점 영업을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출퇴근과 생필품 구입, 병원 방문 등을 제외한 이동도 제한했습니다. Bohužel ty opatření, které jsme udělali v minulých týdnech, nesploštily tu křivku nárůstu. A vypadá to, že zatím nefungují. Máme taky obrovský nárůst hospitalizovaných pacientů. 영국에선 하루에 26,000여 명이 새로 감염돼 하루 신규 확진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영국 정부는 전날 그레이터 맨체스터에 이어 사우스 요크셔 지역에 매우 높은 단계를 발효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도 코로나 사태 이후 가장 많은 15,000여 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롬바르디아주와 캄파니아주는 오늘과 내일 순차적으로 야간 통행 금지 조치를 시행합니다. 독일에선 코로나19 대응 사령탑인 슈판 보건장관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확진 판정을 받기 전 메르켈 총리가 주관하는 내각회의에 참석해 장관 추가 감염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폴란드에서는 현대 엔지니어링 플랜트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한국인 직원 23명과 외국인 근로자 14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네, 이어서 국내 코로나19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1일 신규 확진자가 엿새째 두 자릿수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100명에 거의 근접한 수치였고 특히 요양병원 같은 민감한 곳에서의 감염이 잇따르면서 정부가 방역 실태를 일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 윤범희 기자, 먼저 어제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어제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1명입니다. 이 가운데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57명이고 해외 유입 사례는 34명입니다. 위 중증 환자는 70명이고 사망자는 3명 늘었습니다. 누적 사망자 410명, 치명률은 1.77%입니다. 국내 발생 사례를 지역별로 보면요. 경기가 21명, 서울이 13명, 인천이 6명으로 여전히 수도권의 비중이 높습니다.
또 해외 유입도 많이 늘었는데 30명대로 확진자가 늘어난 건 지난 14일 31명 이후 일주일 만입니다. 자, 집단 감염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재활병원과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에서의 집단 감염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기 광주시 SRC 재활병원과 관련해 2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서 누적 확진자는 86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부산 햇드락 요양병원과 관련해서도 병원 환자 7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아서 누적 확진자 81명이 됐고요. 서울 도봉구의 정신과 전문병원인 다나병원과 관련해서도 격리 중이던 1명이 추가로 확진돼 누적 6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새로운 집단 감염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지난 14일 경기 부천시 명절 가족 모임과 관련한 첫 확진자가 나온 뒤에 접촉자 조사를 통해 11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아서 확진자가 모두 12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서울 관악구의 한 수영장에서도 이용자 등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서울 강남 서초 지인 모임 관련 접촉자 조사에서 8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파악됐고 서울 송파구의 잠원의료기와 관련해서도 확진자가 3명 늘었습니다. 그 요양병원들에 대해서는 정부의 추가적인 조치가 있죠. 네, 앞서 방역당국은 이번 주 초부터 수도권 요양병원 등의 이용자와 종사자 등 약 16만 명에 대한 전수검사에 들어갔는데요. 이와 함께 오늘부터는 2주 동안 전국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정신병원 등의 방역 실태에 대해 특별 점검을 합니다. 점검 대상은 요양병원이 1,476곳, 요양시설과 노인 공동생활과정, 주야간 보호기관 등이 6,124곳, 그리고 정신병원 폐쇄병동이 423곳 등입니다.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있는지, 의심 증상이 있는 종사자는 업무에서 잘 배제하고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는 계획입니다. 방역당국은 또 어제부터 2주간의 일정으로 클럽과 노래연습장 등 전국 고위험 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핵심 방역수칙을 어긴 업소는 한 번이라도 적발될 경우에 집합 금지와 함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부산에서는 햇드락 요양병원과 관련해서 80명 넘는 확진자가 나온 데 이어 또 다른 요양병원에서도 새로운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간병인과 환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건데요. 앞서 이 간병인은 별다른 증상이 감지되지 않아서 그 상태로 대중목욕탕을 방문했던 사실이 또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이이슬 기자입니다. 부산 진구의 한 요양병원입니다. 이곳 10층 병동에서 간병인 1명과 환자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동일 집단 격리에 들어간 10층 병동의 종사자들은 자가격리 조치됐고 입원 환자 60여 명에 대해서는 공간 확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침대 간격 2m 이상 이격해가지고 그래 배치를 하고요. 비접촉자로 분류되어 있는 다른 병동의 그 간호사들하고 간병인들이 투입돼가지고 방호복을 착용을 하고 2주 동안 간병을 하게 됩니다. 현재 병원 전체 종사자 260여 명에 대한 검사가 완료됐고 환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검체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요양병원과 연결 통로로 이어진 바로 옆 종합병원에선 이달 초부터 확진자 5명이 발생했습니다. 부산시는 역학적 관련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최초 간병인 확진자가 무증상인 가운데 수영구의 한 목욕탕을 이용한 사실이 확인돼 접촉자 파악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출퇴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외부에서의 노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간병인으로부터 환자에게 옮겨가지 않았을까라는 무증상이기 때문에 사실은 감염은 아직은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하였습니다. 부산시는 무증상 감염으로 인한 전파를 막기 위해 부산 전체 500여 개 요양시설 종사자 2만 4천여 명에 대한 검체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북구의 요양병원에서는 입원 환자 1명이 숨졌지만 부산시는 음성 판정이 나왔다며 코로나19와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자동차 타이어를 바꾸러 갔다가 예상치 못하게 휠 손상이 발견돼서 추가 교체를 권유받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해당 판매점 점주가 이 멀쩡한 휠을 고의로 훼손한 거였다는데요. 이런 황당한 일이 광주에서 있었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타이어 전문 매장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직원들. 작업자 한 명이 타이어 휠에 스패너를 끼우더니 힘껏 들어올립니다. 멀쩡한 휠을 고의로 훼손한 겁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 타이어 전문 매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피해 차주는 타이어를 바꾸려고 맡겼던 차의 블랙박스에 담긴 장면이라며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과 영상을 올렸습니다. 타이어 매장 측이 작업 중 휠이 손상된 것을 발견했다며 휠 교체를 권유했는데 뒤늦게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니 이런 장면이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타이어뱅크 본사가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결과 가맹점 점주가 휠을 고의로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맹점 측은 피해 차주와 이미 합의했다며 거칠게 취재를 거부했습니다. 욕하지 마시고요. 욕하지 마세요. 본사는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 손님하고 어떤 뭐라고 할까 감정이 있어가지고 그랬던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좀 욕심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해당 가맹점과 계약을 해지한 타이어뱅크는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또 이런 피해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중고 외제차를 사들여서 고의로 사고를 내고 합의금과 보험금 10억여 원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차선 변경을 하는 차를 속도를 오히려 올려서 그대로 들이받거나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노리는 수법이었습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두운 밤 도로를 달리는 차량. 옆차로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자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습니다. 이번엔 낮 시간 한 도로. 좌회전하려 차선 변경을 시도했지만 뒤에서 달려온 차량과 충돌합니다. 깜빡이 켜고 들어가는데 속도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더 빨리 오는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하는데 이제 부딪히는 운전자가 1명 있었고 동승자가 2명인가 있었거든요. 자기 차 오는 걸 확인 못했냐. 언뜻 보면 흔히 있는 사고로 보이지만 사실 보험 사기 조직이 벌인 고의 사고였습니다. 이들은 차선을 바꾸려는 차량을 발견하면 오히려 속도를 올려서 그대로 들이받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또 이런 상가 밀집 지역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도 주요 범행 대상이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2018년 3월부터 18개월 동안 이들이 수도권 일대에서 벌인 고의 사고만 300여 건, 고급 외제차 7대를 중고로 사들여 범행에 사용했는데 가로챈 합의금과 보험금은 파악된 것만 10억 원에 달합니다. 죄책감을 느껴서 보험 사기 범행에 가담을 거부하기도 하고 또 잠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실적을 올리지 않는 공범자들에 대해서 대출 사무실에 감금해서 폭행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조직 총책 35살 A씨 등 6명을 구속하고 공범 30명을 입건했습니다. 또 피해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정부가 취약계층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로 요금 감면 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는데요. 실제 감면 대상 3명 중 1명은 이 혜택을 못 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몰라서 신청 방법이 너무 어려워서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규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폐지를 팔아 빠듯한 생계를 꾸리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매월 2만 원가량의 통신비를 꼬박꼬박 내고 있습니다. 통신비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데. 몰라요. 요금 할인을 아는 취약계층은 드뭅니다. 나도 못 들었어. 월 얼마예요? 4만 원. 2년이가 96만 원이라고. 이렇게 할인 혜택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 얼마나 될까? KBS가 국회 제출 자료를 토대로 규모를 추산해봤습니다. 먼저 중복을 제외한 할인 대상은 850만 명, 이 중 315만 명이 통신요금 할인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3명 중 1명꼴입니다. 저소득층의 사각지대는 더 컸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선 절반가량이, 잠재적 빈곤계층인 차상위 계층에서는 71%가 할인을 놓쳤습니다. 이렇게 몰라서 더 내고 있는 통신비는 어림잡아 월 424억 원, 연간 5천억 원이 넘습니다. 할인이 어디 있어요? 알려줘야 알다. 가만히 있으면 모르죠. 그런 얘기도 없더라고요. 몰라서 못 받는 게 대부분, 신청 방법도 까다롭습니다. 장애인이나 노인분들 같은 취약계층 분들이 이런 감면을 위해서 직접 사업자에게 신청하고 서류를 준비하는 일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정부에서 이 정보를 공유하고 시스템을 구축해서 자동으로 감면받게 만든다면 훨씬 더 쉽게. 정부는 널리 알리는 홍보만이 최선이라는 입장입니다. 자동 감면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민감한 신상 정보를 이 통사에 넘겨야 하기 때문이라는 건데 그러면서도 할인 혜택을 넓힐 효과적인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규정입니다.
경기와 충남 북부, 영남 해안 지역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아침이면 모두 그치겠습니다. 이 비구름이 지나고 나면 북서풍을 타고 황사와 미세먼지가 유입되겠습니다. 지금 백령도에서는 황사가 관측됐는데요. 오전 5시를 기준으로 172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습니다. 점차 황사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전국에서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이 상황은 오래가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북서풍이 밀려들면서 이 바람이 먼지를 밀어낼 텐데요. 오전까지는 수도권과 충남 지역에, 그리고 강원 지역과 호남 지역, 제주도는 오후에, 영남 지역은 밤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이 찬바람은 기온을 끌어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4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대관령은 영하 1도 예상됩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지역에는 올가을 처음으로 내일 아침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13.1도, 원주 8.6도, 대구 13.2도, 광주 11.7도로 어제 아침보다 기온이 조금 높은데요. 한낮에는 서울이 18도, 대전 19도, 대구는 21도로 어제와 기온이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상과 제주 해상에서 물결이 최고 3m로 높게 일겠고요. 오늘 서해상과 제주 해상에는 바람이 거세게 불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독감 예방 백신을 접종한 뒤에 숨지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사망자가 어느덧 11명까지 늘었습니다. 코로나19와 독감이 함께 유행하는 이른바 트윈데믹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 접종은 반드시 필요한데 자꾸 사망 사례가 나오다 보니 시민들의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희용 기자입니다. 올해 독감 백신 접종 이후 숨진 사람은 지금까지 1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대전에서 지난 19일 독감 백신을 맞은 뒤 의식불명에 빠졌던 70대 여성이 오늘 오전 숨졌습니다. 이 여성은 독감 예방접종 이후 구토 증상 등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어제 오후에는 경북 안동에 사는 70대 여성이 독감 백신을 맞은 이후 숨졌습니다. 제주에서도 지난 19일 제주시의 한 내과에서 무료 백신을 접종한 60대 남성이 어제 새벽 숨졌습니다. 보건당국은 이 남성이 평소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을 고려해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선 80대 남성이 일산 지역의 한 의원에서 독감 백신을 맞은 뒤 자택에서 숨졌습니다. 이 남성은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있었고 뇌졸중과 녹내장 등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6일 인천의 17살 고등학생을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서 독감 백신을 맞은 뒤 숨지는 사례가 이어지자 일부 시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한 며칠 있으면 이제 무료접종 대상자인데요. 예방접종하기가 좀 두렵고요. 그래서 좀 한번 추이를 지켜보고 나서 뭐 안전도가 좀 확인되고 나서 아마. 당연히 좀 걱정은 되는데요. 글쎄요, 기존의 독감 부작용 정도의 수준이 아닐까 정도의 좀 바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구에서도 독감 예방접종을 한 뒤 숨진 사례가 발생했는데 대구시는 경찰과 의료진이 해당 남성을 검시한 결과 백신과는 무관한 질식사였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서울 강남의 대치동 학원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학원 강사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건데요. 수업을 들었던 수강생들이 불안해지게 됐습니다. 송금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 입시학원의 건물 한 동이 완전히 폐쇄됐습니다. 이곳에서 고등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던 30대 강사가 지난 19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치동에는 긴급히 선별진료소가 설치됐습니다. 인근 학원과 교습소 등 3천여 개 시설에서 근무하는 학원 강사 2만여 명에 대한 전수 진단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제 하루 동안 229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저희 강사님들은 지금 거의 다 검사 다 받으셨어요. 직원들도 다 받았고요. 확진된 강사의 밀접 접촉자는 모두 60여 명. 이 가운데 55명이 인근 15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입니다. 수업 중 강사와 학생들은 마스크를 착용했던 것으로 조사됐고 60명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학생들은 불안해합니다. 많은
애들이 다니는 학원이고 해서 꼭 이 학원만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학원도 다닐 수 있는 것 같아서 불안했던 것 같아요. 저만 걸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피해 줄 수 있으니까. 해당 강사는 의심 증상이 있는데도 일주일여 동안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13일부터 이비인후과와 약국 등을 수차례 방문했습니다. 열이 좀 있으시고 근육통 있으시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13일부터 이제 병원을 가셨는데 그날 그러신 것 같아요. 교육당국은 이 강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대형 학원 외에 무등록 개인 교습소를 차려 중학생들을 가르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개인 수업에서 추가로 접촉한 학생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역학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네, 이 학원과는 무관하지만 학생들의 감염 사례도 수도권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정 등에서 개인적으로 옮은 거고 아직 학교 내에서의 2차 전파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최근 등교 수업이 확대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선 학교들의 긴장 높아졌습니다. 보도에 장혁진 기자입니다. 대입 수능을 한 달여 앞둔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비상이 걸렸습니다. 40대 부모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점심 먹기 전에 교실에서 수업 담임들이 체크하고 그리고 치과 앞에 또 연락이 카메라 있고 그건 철저했어요. 근데 그런 없었지. 감염된 학생은 지난 19일 평소처럼 수업을 받았고 이날 저녁 부모의 감염 사실을 안 뒤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다. 접촉 가능성이 있는 학생과 교직원 340명을 검사한 결과 다행히 모두 음성이 나왔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확진자와 같은 건물을 쓴 이 학교 고3 학생들에 대해선 이번 주까지 원격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부천에서는 중고생 형제가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형제가 다닌 학교들이 모두 임시 폐쇄됐지만 추가 감염 사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로 등교 수업일을 조정한 학교는 경기도에서 7곳, 인천에서는 1곳으로 집계됐습니다. 밀집과 이동을 반복하는 학교와 학원은 쉽게 집단 감염이 일어날 수 있고 지역사회로의 전파 고리가 될 소지도 매우 큽니다. 대입 수능을 앞두고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에 따라 등교 수업을 확대한 교육당국은 더 철저한 방역수칙 지키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절망적인 시기를 보내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타격이 통계로도 드러났습니다. KBS가 행정안전부 자료를 들여다보니까 PC방 등 업종의 폐업, 지난해보다 15%나 늘었다는데요. 오현태 기자가 서울 시내 주요 상권으로 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서울 신촌의 차 없는 거리입니다. 신촌역에서 연세대까지 이어지는 신촌의 핵심 상권인데 대형 가게 두 곳이 나란히 문을 닫았습니다. 바로 옆 명물거리에 있는 10층짜리 건물, 4층부터 6층까지 임대한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근처 주차장 관리인은 최근 폐업한 가게를 줄줄이 댑니다. 저 건너편이 2층이에요. 한식집 없어졌고요. 저 앞에 없어졌고요. 그다음에 여기 2층 닭갈비 제작소 없어졌지. 3층 없어졌지. 지금 두 개가 비어 있어요. 지난해 12월 하루 평균 8만 명을 넘었던 신촌의 유동 인구는 5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인근 이대합 상권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도로에 접해 있는 3층짜리 건물은 1층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비었습니다. 폐업한 가게 근처에서 문 닫은 또 다른 가게를 찾는 게 어렵지 않을 정도입니다. 코로나 된 다음에 이제 서서히 빠지기 시작했죠. 원래는 다 차 있었죠. 코로나 전에는 다 차 있었죠. 부동산에 가봤더니 절망적인 탄식이 쏟아집니다. 점점 수요가 빠져나가지고 태어날 필요가 없어요. 세발 건물주들이 뭐 얼마까지 깎아줬다고 그런 거 말도 내지도 마세요. 눈도 깜짝 안 해요, 이거는. 이렇게 폐업한 소상공인들은 재기도 쉽지 않습니다. 폐업한 소상공인 100명 중 6명만이 재창업을 할 뿐입니다. 재창업을 해도 상처는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 10월 과천에 만두가게를 열었던 이 사장님이 그런 경우입니다. 신천지 본사가 막 몇 군데가 있어가지고 엄청 타격이 심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시내로 사람들이 아예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장사가 뭐 반토막 났죠. 결국 올해 7월 폐업한 다음 전통시장에 다시 가게를 열었는데 이 과정에서 5천만 원을 손해봤습니다. 꼬박꼬박 집세는 줘야 되고, 예? 장사는 안 되고 그러는데 그런 게 참 힘들죠. 이렇게 겪는 사람들만 겪는 거지 그 있는 사람들이야 뭐가 알겠어요.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네, 이렇게 너무 어려워서 폐업을 결심한다고 해도 관두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권리금의 보증금, 위약금 등등 각종 비용에 또 분쟁까지 떠안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어서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루 50건이던 주문량이 코로나19 이후 2~3건으로 줄자 이 반찬가게 사장님은 폐업을 결심했습니다. 보증금, 권리금이라도 건져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들어올 세입자가 없어 권리금은 못 받고 밀린 월세 때문에 보증금도 날렸습니다. 심지어 가게에서 카드 결제할 때 쓰던 단말기 위약금까지 물어야 할 판입니다. 사유가 폐업인데도 제가 다른 이 사용자를 찾지 않으면 위약금을 250만 원을 내야 된다고 250만 원 너무 심하다고 얘기하니까 영업사원분이 그러면 영업사원 재량으로 150에 해주겠다는 식으로. 코로나19 여파로 문을 닫는 자영업자 상당수는 이렇게 금전적 손해와 분쟁거리를 떠안습니다. 정부가 철거비를 지원하고 폐업 과정에서 생기는 법적 문제에 상담도 제공하지만 큰 도움은 안 된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소송에 가면 최초 계약서 내용이 중요하지 계약 이후 상황이 왜 어떻게 변했는지는 거의 반영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그냥 포기하고 말지. 이 시점에서 내가 이거 싸우는 비용이 더 들어가겠다. 급한 대로 대안이 나오긴 하지만 바로 적용이 되긴 어렵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상가 임대차법이 개정돼 임차료 등을 깎을 수 있는 요건에 감염병이 포함됐지만 판례가 쌓여야 합니다. 법원이 정말 굶어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라고 하는 이 세입자들의 물음에 답을 해줘야 되는 거죠. 판결로서 이 정도 어려워졌을 때는 어느 정도 임대료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라는 기준을 판례로서 좀 정립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에 폐업을 하면 소상공인 자격으로 받은 대출도 갚아야 합니다. 폐업마저도 선뜻 선택하기 어려운 게 소상공인들의 현실입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코로나와 독감의 동시 유행 가장 우려되는 상황 중 하나죠. 증상이 비슷하다 보니까 독감인 줄 알고 내원한 환자가 코로나19를 전파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가 없는데 방역 당국이 의료기관 이용 시 지켜야 할 수칙들을 발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발열 환자가 밀집하는 의료기관이 코로나19 확산의 매개 장소가 될 가능성도 큽니다. 인플루엔자 유행 시에 의료기관을 이용하실 경우 지켜주셔야 할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분들은 전화나 앱으로 예약을 한 뒤 방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가능한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대한 전화 상담과 처방을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불가피하게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에 들어갈 때에는 먼저 발열 확인과 손 소독을 하고 진료 대기 공간에서는 최소 1m 이상 환자 간의 거리 두기를 지키고 다른 환자들과 최대한 동선을 분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호 인력을 포함한 의료 인력의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사망의 가능성이 높은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중환자들의 대응 역량, 치료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대한간호협회와 함께 이런 간호사들에 대한 단기 교육을 지금 지속적으로 실행을 하고 있고 이송 시스템을 정확하게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한 숙제입니다. 환자 위험도에 따라서 치료가 가능한 시설을 빨리 파악을 해서 배정을 하고 안내해드리는 이를 위해서 국립중앙의료원에 이런 전원 지원을 담당하는 조직을 운영을 하고 있고 권역별로도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적은 좀 몇 나라의 국적을 지니신 외국인 분들입니다만 유럽발을 포함해서 외국으로부터의 입국 확진자가 늘어나는 추세는
특히 유럽과 같이 이 재확산이 늘어나고 있는 현지의 상황, 해외의 확산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 소위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라 그래서 강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배경은 이해를 하시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우선 서울시에서 적용을 하고 있는 조치이나 다른 시도에서도 추가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 국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누적 확진자 수가 세계 2위인 인도에서 매년 이맘때부터 급격히 악화하는 대기오염과 또 다음 달에 있을 인도 최대 축제가 코로나19 방역의 새 복병으로 급부상했습니다. 최근 들어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해진 인도에서 심각한 대기오염과 다가오는 대규모 축제들이 방역의 새로운 복병으로 떠올랐습니다. 인도에선 가을과 겨울에 걸쳐 바람이 불지 않는 데다 다음해 농사를 위해 논밭을 태우는 풍습 등이 겹치면서 매년 이맘때부터 최악의 스모그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더구나 대기오염이 심각할수록 코로나19 사망률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까지 나오자 뉴델리 당국은 이달 초부터 엄격한 대기오염 방지 캠페인을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조치가 무색하게 지난주 뉴델리 전체에 스모그 경보가 발령되는 등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다음 달엔 힌두교 최대 축제이자 인도에서 가장 큰 명절인 디왈리 축제가 있어 집단 발병 우려까지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어제 대국민 연설을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경계심을 늦추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태국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7개월 만에 처음으로 해외 관광객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날 상하이에서 출발한 41명의 중국인 관광객은 특별 관광 비자로 태국 방콕의 수완나푼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는데요. 공항 도착 즉시 이들은 코로나19 진단 검사와 위치 파악 앱 설치 등 방역 절차를 거친 뒤 14일간의 격리 기간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태국 정부는 침체된 관광 산업을 살리기 위해 사전에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격리 기간을 포함해 최장 270일 동안 태국에 머물 수 있는 특별 관광 비자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지난달부터 학교 문을 다시 열고 대면 수업을 시작한 이탈리아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면서 대기 환경도 지키는 등굣길 프로젝트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 손에는 책가방을, 다른 손에는 줄을 잡은 아이들이 일렬로 띄엄띄엄 간격을 유지하며 학교로 걸어갑니다. 마치 기차놀이를 연상시키는 이 등굣길은 이탈리아 북부 브리안자의 한 지자체가 수년 전부터 시행해온 일명 패디버스 제도입니다.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배기가스를 줄이고 올바른 걷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차나 버스 대신 한 팀당 서너 명의 자원봉사자 인솔 아래 걸어서 학교에 가는 방식인데요. 코로나19 사태에도 이 패디버스를 이용하고 싶다는 신청자들이 이어지자 당국은 걸으면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할 수 있는 전용 밧줄을 만들었고 자원봉사자들은 밧줄과 아이들의 손을 항시 소독할 수 있는 소독제를 지참하면서 사람들이 몰리지 않는 경로로 등굣길을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국제 소식이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국내 소식 몇 가지 더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정부 안전여행 캠페인 시행한다는 소식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가을 여행 주간을 시행하는 대신 안전여행 캠페인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는 관광업계에 400억 원 규모의 금융자금을 추가 지원합니다. 문체부는 최근 가을 단풍철 등을 맞아 여행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최대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연말까지 안전여행 캠페인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가 정한 핵심 방역 수칙은 소규모, 가족 단위로 한적한 관광지 위주로 방역 수칙 지키면 여행하기입니다. 이를 위해서 덜 혼잡한 관광지와 음식점 등을 추천해주는 안전한 여행 예보 서비스를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 사이트를 통해 오는 28일부터 운영합니다.
아울러 각 지자체, 지역관광협회 등과 함께 방역 수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수시로 관광지 현장도 점검하는데요. 문체부는 또 올해 남은 2달 동안 관광사업체 운영에 필요한 자금 융자를 400억 원 규모로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코로나19 독감 동시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라는 소식입니다. 정부가 올겨울에 코로나19와 독감이 함께 유행할 것에 대비해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검사 대상을 늘리고 동시검사 도구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 독감 의심 환자는 검사 여부와 관계없이 항바이러스제를 선제적으로 투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다음 달 중순부터는 유행 여부와 관계없이 소아, 고령자, 면역 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 항바이러스 처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독감 동시 검사가 가능한 PCR 검사를 다음 달까지 도입해서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방역당국은 독감이 대규모로 유행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키워드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서울시 코로나19 검사 절차 간소화한다는 키워드입니다. 서울시내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은 코로나19의 심환자는 앞으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다시 진료를 받지 않고 곧바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어제 코로나19 감염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또 지역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1차 의료기관에 방문하는 환자 중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진단검사 간편 의뢰서를 발급하면 환자는 보건소에서 바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Q&A였습니다. 어제는 75주년 경찰의 날이었습니다. 자치경찰제라든가 국수본 출범 등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경찰 입장에서는 여느 해보다 상당히 의미가 큰 경찰의 날이었을 텐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달라질 경찰 위상에 걸맞는 책임 수사를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정창화 기자입니다. 강도 높은 자기 혁신이 국민 신뢰를 높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최근 1년의 경찰 개혁 노력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330개 개혁 과제를 추진했고 인권 보장 규정을 마련해 인권 친화적 수사를 제도화했습니다. 내년 초로 예상되는 국가수사본부 출범과 관련해선 책임 수사와 민주적 통제의 조화를 당부했습니다. 당당한 책임 경찰로서 공정성과 전문성에 기반한 책임 수사 체계를 확립해 주기 바랍니다. 75년 경찰 조직의 근간을 바꿀 자치경찰제 도입에는 혼란 최소화를 위한 철저한 준비를, 국정원에서 이관될 대공 수사권에는 빈틈없는 국가안보 역량을 강조했습니다. 올 2월 한강에서 실종자를 찾다 순직한 고 유재국 경위, 8월 의암호에서 임무 수행 중 순직한 고 이종우 경감의 희생도 각별히 기렸습니다. 많은 순직 영웅들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수사권 조정 등 경찰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과 긴밀히 협력하며 국가 총수사 역량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를 만들겠습니다.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 권력기관 개편으로 경찰의 위상은 높아졌습니다. 문 대통령의 기념사는 그만큼 경찰도 자체적인 개혁에 적극 나서라는 주문으로 해석됩니다. KBS 뉴스 정청화입니다. 금태섭 전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여야 간의 뒷말이 무성합니다. 금 전 의원은 당이 국민을 편가르기 한다 이런 쓴소리를 남겼는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엇갈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태음 기자입니다. 금태섭 전 의원은 민주당 탈당 이후로 징계 이야기부터 꺼냈습니다. 당론을 어기고 공수처법 표결에 기권해 받은 징계, 재심 결론이 안 난다면서 당이 책임을 회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민을 대립시키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윽박지르는 태도가 가장 큰 문제라며 노력했지만 더는 당의 방향을 동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선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함께 쓴소리를 해온 의원들은 안타깝다고 했고 예고됐던 일이다, 철새 정치인이다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구체적 언급을 피하며 파장이 커지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네, 아쉽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뭐 이제 사실 떠나시면서 충고도 좀 하시고. 네, 충고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당 내 야당 역할을 했던 정치인의 탈당. 내년 서울시장 등의 재보선을 앞두고 인물 찾기 중인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의향이 어떤지는 우리가 확인할 필요 없으니까 탈당과 관계없이 가끔 만나기도 했던 사람이니까 한번 만나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금 전 의원은 통화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보다 더 반성과 변화를 해야 하는 정당이라고 말했습니다. 과거 정치적으로 결별했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의 재결합 가능성도 높지 않아 보입니다. 금 전 의원은 탈당이 정계 은퇴는 아니라면서 향후 행보는 기회가 되면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부모가 불법 체류자인 경우 아이는 법적으로 출생 신고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육이라든가 의료 같은 기본적인 것들도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문제에 대한 공론화 작업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취재의 손은혜 기자입니다. 17살 지혜 양은 한국에서 나고 자랐지만 출생 신고가 안 돼 있습니다. 부모가 중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입니다. 지혜 양 남동생도 마찬가지. 동생은 재작년 병으로 숨졌습니다. 보험이 안 되다 보니까 되게 비용이 많이 나와서 만약 불법 체류만 이런 게 없었으면 그래도 동생이 수술해서 지금까지 있지 않았을까. 코트디부아르에서 온 이 가족은 난민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한국에서 낳았지만 출생 신고가 안 돼 한동안 학교도 갈 수 없었습니다. 이제 입학을 하려는데 거기서 이제 뭐 한국 그게 없다 해가지고 학교를 못 갔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나마 법이 바뀌어 올해 7월부터는 출생 신고가 안 돼 있어도 초, 중학교는 갈 수 있도록 했지만 고등학교는 여전히 제외돼 있습니다. 현재 국내 미성년 불법 체류자를 법무부는 13,000명, 이주단체들은 2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부모가 불법 체류자인 경우는 통계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들 역시 성인이 되면 추방되어야 합니다. You are not Korean, you are Ivorian because you say mom I'm a Korean. Do I know anything about Côte d'Ivoire? 그동안 국회에서는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출생 신고도 하게 하고 추방도 완화하자는 취지의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사실 본인의 의사로 한국에 이렇게 체류 자격 없이 체류를 하게 된 게 아니에요. 갑자기 본국에 돌아가서 그 나라 사람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그 개인의 인생에서는 굉장히 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지난 5월 인권위는 장기 체류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해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찾으라고 법무부에 권고한 상태입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배구 여자 김연경이 11년 만에 V리그에 복귀했습니다. 뜨거운 관심만큼이나 경기도 아주 흥미진진했습니다. GX칼텍스와의 쫓고 쫓기는 명승부 끝에 흥국생명이 승리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박주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관중 경기 속 자리를 채운 건 80명에 가까운 취재진들이었습니다. 챔피언 결정전을 방불케 하는 관심 속에 이례적으로 경기 전 감독 간담회가 관중석에서 열렸습니다. 컵대회에서 완패하며 자존심을 구긴 흥국생명의 김연경. 의욕은 강했지만 첫 세트는 위력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김연경은 서브에이스로 듀스 접전이 펼쳐진 1세트를 잡으며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2세트부터는 확실하게 몸이 풀렸습니다. 중심을 잃으면서도 공격을 성공시키며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등 듀스 접전 끝에 무려 30점까지 가는 세트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GX칼텍스의 추격에 한 세트를 내주고 맞은 4세트에서는 결정적인 서브에이스 2개로 3대1 승리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개막전만을 기다리고 이때가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팅이나 비디오 분석도 한 3번 정도 하면서 흥국생명과 GX칼텍스는 이번에도 쫓고 쫓는 명승부를 펼치며 여자 배구의 신흥 라이벌 구도를 형성해 새로운 흥행 카드로 떠올랐습니다.
보문은 항상 많죠. 항상 많고요. 우리만 사실 연습을 하고 준비를 하고 고민하고 분석하고 그런 건 아니라 상대도 우리보다 더 많이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시즌 끝날 때까지 이런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부에서는 대한항공이 삼성화재를 3대1로 이겼습니다. KBS 뉴스 박주미입니다. 이번 주 극장가 키워드는 여성인 듯하네요. 고졸에 또 여자라 더 차별받던 직원들이 힘을 합쳐서 회사 비리를 파헤치는 유쾌한 성장극이 있고요. 극단주의 무장단체 IS와 맞서 싸운 여전사들의 실화도 영화로 개봉합니다. 김지성 기자가 소개합니다. 회사 여직원들이 남성들을 위해 커피를 타고 청소까지 도맡아 했던 1990년대. 업무 능력이 뛰어나지만 고졸 출신이란 이유로 늘 승진에서 제외된 8년차 말단 사원들이 주인공입니다. 니들 왜 여자들이 집에서 밥하다 말고 일을 시작했는지 그 히스토리를 알아? 싸니까. 이들은 토익 600점을 넘기면 승진시켜준다는 공고를 보고 영어 토익반에 모여 공부하며 꿈을 키워갑니다. 그러다 우연히 회사가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현장을 목격하게 되고 이때부터 회사가 감추려는 비리를 하나둘 파헤칩니다. 고졸 사원 토익반, 폐수 유출 사건 등 실제 90년대에 있었던 일을 토대로 당시엔 주목받지 못했던 여직원들의 이야기를 유쾌하고 생동감 있게 담아냈습니다. 여성 말단 직원들의 책상이 따로 나와져 있어요. 마치 벌 서는 것처럼 꺼내져서 다루는 차별뿐만 아니라 그냥 제가 그 현장에 갔을 때 느껴지는 이 기운들, 이거를 많이 담고 싶었습니다. 극단주의 무장단체 IS의 무차별적인 폭격에 가족을 잃고 성노예로 전락한 여성들. 그러나 이들은 목숨을 걸고 탈주해 직접 총을 들고 싸웁니다. 2014년 이라크 쿠르디스탄에서 IS 공격에 맞서 싸운 야지디족 여전사들의 실화를 토대로 만든 작품입니다. 사고로 몸이 불편한 아들과 고단하고 팍팍한 삶을 이어가던 장의사가 순수하고 따뜻한 이웃을 만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고 변해갑니다. 배우 안성기의 깊이 있는 연기가 돋보이는 작품으로 제53회 휴스턴 국제영화제에서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과 나무주연상을 받았습니다. KBS 뉴스 김지성입니다. 경기도와 영남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비는 아침이면 모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비구름이 지나고 나면 북서풍이 불면서 황사와 초미세먼지가 계속 유입되겠습니다. 지금 백령도에서는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황사가 관측됐는데요. 6시를 기준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191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습니다. 오늘 전국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래도 그 상황은 오래 가지는 않겠습니다. 북서쪽에서 계속해서 바람이 불어오면서 수도권과 충남은 오전에, 강원과 호남 지역, 제주는 오후에, 영남 지역은 밤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바람이 먼지를 밀어내겠지만 기온은 끌어내리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날이 추워지겠고요. 내일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4도, 대관령 영하 1도까지 떨어지겠고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북부 지역에서는 내일 아침에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한파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갑자기 떨어지는 기온 변화에 건강 잃지 않도록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어제 아침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습니다. 서울이 13.1도, 대구 13.2도, 전주 11.3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이 18도, 강릉 21도, 대구 21도에 머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새벽 대전에서 70대 여성이 숨지면서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자가 11명으로 늘었습니다. 백신과 사망 간의 연관성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보건당국은 아직 예방접종을 중단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어제 윤석열 총장을 향해 성찰과 사과를 했어야 한다고 정면 비판했습니다. 오늘 대검 국감에 출석하는 윤 총장이 관련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봉현 전 회장이 추가 입장문을 공개했습니다. 자신과 이종필 라임 부사장이 도피 당시 검찰 측의 조력을 받았다고 폭로했고 검사 3명에 대한 술접대는 확실한 사실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체코와 영국, 이탈리아 등에서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유럽 상황이 악화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우리 근로자 23명이 확진됐습니다. 북서풍을 타고 오늘 오전 수도권과 충남을 시작으로 전국에 황사와 미세먼지가 유입돼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뉴스광장 2부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19만으로도 불안한데 독감까지 신경 써야 하는 그런 복잡한 상황이 됐습니다. 특히 독감 예방하려고 주사를 맞았다가 오히려 목숨을 잃는 사례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 밤사이에도 사망자가 추가되면서 어느덧 11명까지로 늘었습니다. 먼저 김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독감 백신 접종 이후 숨진 사람은 지금까지 1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대전에서 지난 19일 독감 백신을 맞은 뒤 의식불명에 빠졌던 70대 여성이 오늘 오전 숨졌습니다. 이 여성은 독감 예방접종 이후 구토 증상 등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어제 오후에는 경북 안동에 사는 70대 여성이 독감 백신을 맞은 이후 숨졌습니다. 제주에서도 지난 19일 제주시의 한 내과에서 무료 백신을 접종한 60대 남성이 어제 새벽 숨졌습니다. 보건당국은 이 남성이 평소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을 고려해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선 80대 남성이 일산 지역의 한 의원에서 독감 백신을 맞은 뒤 자택에서 숨졌습니다. 이 남성은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있었고 뇌졸중과 녹내장 등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6일 인천의 17살 고등학생을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서 독감 백신을 맞은 뒤 숨지는 사례가 이어지자 일부 시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한 며칠 있으면 이제 무료 접종 대상자인데요. 예방 접종하기가 좀 두렵고요. 그래서 좀 한번 추이를 지켜보고 나서 뭐 안전도가 좀 확인되고 나서 아마 당연히 좀 걱정은 되는데요. 글쎄요, 기존의 독감 부작용 정도의 수준이 아닐까 정도의 좀 바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구에서도 독감 예방접종을 한 뒤 숨진 사례가 발생했는데 대구시는 경찰과 의료진이 해당 남성을 검시한 결과 백신과는 무관한 질식사였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네, 이제 시급히 확인해 볼 부분은 과연 이 백신과 사망과의 연관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국민들의 궁금증 또 불안감이 확산되자 보건당국은 어제 긴급 브리핑을 열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일단 어제까지의 일부 사례들 조사한 바로는 직접적인 인과성 확인 안 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추가로 발생한 사망 사례들은 아직 규명이 안 됐습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한 뒤 사망한 사례 가운데 보건당국이 분석한 대상은 모두 6명입니다. 이들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플루엔자 백신과 사망과의 직접적 인과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먼저 백신 자체에 독성 물질이 있는지 들여다봤는데 같은 백신을 맞은 다른 사람에게선 별다른 이상 반응이 나타나지 않은 점으로 미뤄 백신 자체에 독성은 없다는 겁니다. 백신의 부작용 중 하나인 아나필락시스 가능성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아나필락시스란 특정 약물에 노출된 뒤 수시간 내 전신적으로 일어나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을 뜻합니다. 처음엔 6명 가운데 2명이 접종 이후 사망까지 시간이 비교적 짧아 이 가능성이 있다고 봤지만 최종적으로는 무관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백신 자체의 문제에 의한 사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두 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분들에게서도 특이 반응을 관찰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6명 중 5명은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사망과의 연관성을 조사 중입니다. 백신 예방접종과 사망 사이에 직접적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보건당국은 예방접종을 중단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세계보건기구도 고령층과 임신부, 기저질환자에게 예방접종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 겨울에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 유행을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사망자가 발생할 예측을 해보면 그런 경우는 거의 수천 명에 달할 거거든요.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철저한 독감 백신 접종이 필요한.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고 사망한 사례는 2009년 이후 25건이 신고됐는데 이 중 피해 보상이 인정된 사망 사례는 지난 2010년 1건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네, 오늘 국정감사 일정 중에 대검찰청 국감이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참석을 할 텐데 단연 오늘의 포커스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과의 갈등 기류, 특히 수사 지휘권 문제, 과연 당사자로서 입장을 밝힐 것이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3년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두고 검찰 수뇌부의 날을 세우며 거침없는 발언을 했던 윤석열 당시 여주지청장.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 총장은 오늘 검찰총장 임기 중 마지막으로 대검 국감에 출석합니다. 윤 총장은 지난 19일 추미애 장관이 라임 관련 의혹 사건과 총장 본인과 가족, 측근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이후로 공식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습니다. 국감에 출석하는 윤 총장의 입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이에 앞서 추 장관은 어제 SNS를 통해 윤 총장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라임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는 지적에 중상모략이라 반박한 윤 총장을 두고 화내기 전에 성찰과 사과를 했어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66차례 검찰 조사를 언급하며 반복 소환 등 관행을 뿌리 뽑겠다던 대검 발표와 달리 수용자를 이용해 열심히 범죄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특히 여권 정치인에 대해선 피의 사실이 언론에 나오는 반면 야권 정치인이나 검사 술 접대 의혹은 누구도 알지 못하게 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수사지휘 수용에 대해 다행이라던 그제 입장과는 사뭇 달라진 분위기였는데 검찰 안팎에서 과잉지휘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정면 대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윤 총장 가족과 측근 의혹에 대해 독립적으로 수사하라는 장관 지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은 수사팀 보강과 사건 병합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라임 사태 수사를 받는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전 회장이 옥중에서 KBS의 추가 입장문을 공개해왔습니다. 자신과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이 도피 당시에 검찰의 도움을 받았다는 주장이 담겼고요. 술 접대를 했다던 현직 검사 3명은 예전 대우조선해양 수사팀 검사들이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5개월 넘게 도피 생활을 하다 지난 4월 체포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전 회장. 김 씨와 함께 도피 생활을 하다 붙잡힌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전 부사장. 김 씨는 14장짜리 자필 입장문을 KBS에 추가로 공개하면서 당시 검찰 관계자들이 자신과 이 전 부사장의 도피를 권유하고 방법을 알려줬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검찰 관계자들로부터 검찰 수사팀의 추적 방법과 도피 중 휴대전화 사용 방법 등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주 검사와 검찰 수사관에게 금품 로비를 했다고 폭로했는데 그 대가로 도움을 받았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김 씨는 또 첫 입장문에 등장했던 검사 3명에 대한 술 접대는 확실한 사실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검사 3명은 예전 대우조선해양 수사팀에서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이라며 최근 법무부 감찰 조사에서 이들을 확인시켜줬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주장한 지검장 로비 의혹과 관련해선 수원여객 횡령 사건으로 수원지검에서 수사받을 때 당시 지검장을 알고 있다는 지인에게 5천만 원을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이후 실제로 한동안 영장 발부가 지연됐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수원지검장이었던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은 전혀 어느 누구한테도 청탁받은 사실이 없다며 신속하게 수사해서 진상이 규명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정치인에 대한 검찰 수사는 여야 간 차이가 있었다는 주장도 반복됐습니다. 여당 의원 관련 사건은 대부분 4년 전 일이고 라임과 상관없는 사람들이라고 진술했음에도 6개월에 걸쳐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반면 야당 정치인의 경우 실제 로비가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이후 자신에 대한 추가 조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6개월 동안 거의 매일 불려다니며 검찰에 충성을 했고 그로 인해 거의 수사팀의 일원이었다며 검찰 수사를 정면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미세먼지에 더해 오늘은 황사까지 날아듭니다. 대부분 지역 공기가 탁하겠는데요.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먼지를 밀어내지만 대신 날이 많이 추워진답니다. 기상센터 연결해보죠. 배지 캐스터, 또 지금은 일부 지역에 비도 내리고 있다고요?
네, 지금 경기 일부 지역과 영남 해안 지역, 또 충남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는 아침이면 모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비구름이 지나고 나면 황사와 초미세먼지가 함께 유입되겠는데요. 지금 백령도에서는 황사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191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습니다. 오늘 전국에서는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이 상황이 오래가지는 않겠는데요. 북서쪽에서 찬바람이 먼지를 밀어내겠습니다. 수도권과 충남 지역은 오전에, 강원 지역과 호남, 제주는 오후에, 영남 지역은 밤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그런데 이 바람이 기온을 끌어내리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날이 추워지겠는데요. 내일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4도, 대관령 영하 1도까지 떨어지겠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내일 아침에 한파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토요일 아침에는 금요일보다도 기온이 더 떨어져 날이 추워지겠습니다. 앞으로 오늘 기온은 점차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18도, 대구는 21도에 머물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소식 상황이 특히 안 좋은 유럽부터 알아봅니다. 체코와 영국 또 이탈리아에서 지금껏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폴란드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 근로자 23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베를린 유광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체코에서 하루 신규 확진자 11,000여 명이 나왔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고치인데 문제는 증가폭입니다.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하루에 수백 명 정도였던 감염자 수가 이후 수직 상승하더니 급기야 10,000명을 넘었습니다. 검사 대비 확진 판정 비율이 30%, 지난 2주간 유럽연합에서 10만 명당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가 가장 많은 국가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체코 정부는 마트와 병원, 약국 등 생활 필수적인 곳을 제외한 상점 영업을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출퇴근과 생필품 구입, 병원 방문 등을 제외한 이동도 제한했습니다. Bohužel ty opatření, které jsme udělali v minulých týdnech, nesploštily tu křivku nárůstu. A vypadá to, že zatím nefungují. Máme taky obrovský nárůst hospitalizovaných pacientů. 영국에선 하루에 26,000여 명이 새로 감염돼 하루 신규 확진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영국 정부는 전날 그레이터 맨체스터에 이어 사우스 요크셔 지역에 매우 높은 단계를 발효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도 코로나 사태 이후 가장 많은 15,000여 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롬바르디아주와 캄파니아주는 오늘과 내일 순차적으로 야간 통행 금지 조치를 시행합니다. 독일에선 코로나19 대응 사령탑인 슈판 보건장관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확진 판정을 받기 전 메르켈 총리가 주관하는 내각회의에 참석해 장관 추가 감염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폴란드에서는 현대 엔지니어링 플랜트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한국인 직원 23명과 외국인 근로자 14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미국에서는 백신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에 참여한 사람 가운데 1명이 숨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 일주일 하루 평균 확진자가 6만 명을 넘어서는 등 확산세도 심상치 않은데요. 워싱턴에서 금채령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7일간 미국 내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6만 명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달 전 3만 5천 명대로 떨어졌던 것에 비하면 가파른 상승세입니다. 현재 미국 내 50개 주 가운데 확진자가 줄어든 곳은 한 곳도 없는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대로라면 조만간 하루 7만 명대의 확진자 발생도 시간 문제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It's going to be a difficult fall and winter. I think we're about 2 or 3 weeks behind Europe. So we're about a week away from starting to enter a period where we're going to see a rapid acceleration in cases. And I think November and December are going to be tough months. 이런 가운데 미 CNN 방송은 한 제약회사의 백신 개발에 참여한 자원자 가운데 1명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자원자는 브라질 내 임상시험에 참가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백신 처방을 받는 투약 그룹에 속했는지 아니면 가짜약을 투여받는 이른바 플라시보 효과 그룹에 속한 사람인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지금처럼 가파르게 진행될 경우 올해 안에 백신이 개발되더라도 광범위한 보급과 처방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상승세를 꺾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네, 국내 코로나19 상황 브리핑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어제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91명 나왔고요. 엿새째 두 자릿수를 유지하기는 했습니다만 거의 100명에 근접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국내 발생이 57명, 해외 유입이 34명으로 해외 유입도 꽤 많이 나왔죠. 이 해외 유입 사례가 30명을 넘은 것은 일주일 만입니다. 지역별 사례들 좀 살펴볼까요? 먼저 충남 천안의 한 사우나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요. 지난 19일에 60대가 확진 판정을 받은 뒤에 확진 판정을 받은 60대가 한 사우나에 갔다가 5명에게 옮기게 됐고요. 또 사우나 바깥에서 접촉했던 50대와 60대 2명도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기도 양주의 한 공장에서도 직원 6명이 잇따라 감염됐는데요. 지난 19일에 처음 확진 판정받은 직원과 함께 일했던 동료 직원들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또 바깥에서는 마찬가지로 가족 1명이 확진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이 집단 감염 중에서도 제일 걱정되는 건 아무래도 고령 질환자가 많은 요양병원들인데요. 방역당국은 수도권 요양기관의 종사자들을 선제적으로 전수검사하기로 한 데 이어 오늘부터 2주 동안은 전국 요양시설과 기타 고위험 시설들 방역 실태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우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병동이 폐쇄된 SRC 재활병원에선 하루 새 30여 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격리 중이던 환자와 의료진, 그리고 접촉자인 가족 등이 포함됐습니다. 병원에 격리 중인 130여 명에 대한 검사 결과는 모두 나왔고 외래 환자 등 방문자를 대상으로 추가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부산 햇드락 요양병원에서는 환자 7명이, 서울 도봉구 다나병원에서도 환자 1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처럼 요양시설에서 감염이 끊이질 않자 방역당국은 2주 동안 전국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방역 실태를 특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방역관리자를 지정했는지, 의심 증상을 확인하고 증상이 있는 종사자를 업무에서 제외시켰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고의적인 위반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할 경우엔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외부로부터의 감염 요인을 차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리두기 1단계로 영업을 다시 시작한 고위험 시설에 대한 점검도 병행됩니다.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은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는지 등이 주요 확인 대상입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방역수칙이 의무화된 150제곱미터 이상 카페와 음식점 등 다중 이용시설도 점검 대상에 포함됩니다. 반복적으로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거나 집단 감염이 발생한다면 무대 운영 금지, 좌석 간 이동 금지와 같은 추가적인 제한 조치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집단 감염 사례도 잇따랐습니다. 서울 관악구의 한 수영장에서 지금까지 7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건물 지하 2층에 있고 창문도 없어 감염 위험이 높았다는 지적입니다. 경기도 부천시에서는 명절 가족 모임과 관련해 모두 12명이 확진됐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대치동 학원과 3천여 개 강습시설이 밀집해 있고 거기서 일하는 강사만 2만 명이 넘는데 그 강사 중에서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강사들보다 훨씬 많은 수강생들 추가 전파가 걱정됩니다. 송금환 기자입니다. 대형 입시학원의 건물 한 동이 완전히 폐쇄됐습니다. 이곳에서 고등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던 30대 강사가 지난 19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치동에는 긴급히 선별진료소가 설치됐습니다. 인근 학원과 교습소 등 3천여 개 시설에서 근무하는 학원 강사 2만여 명에 대한 전수 진단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제 하루 동안 229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저희 강사님들은 지금 거의 다 검사 다 받으셨어요. 직원들도 다 받았고요. 확진된 강사의 밀접 접촉자는 모두 60여 명. 이 가운데 55명이 인근 15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입니다. 수업 중 강사와 학생들은 마스크를 착용했던 것으로 조사됐고 60명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학생들은 불안해합니다. 많은 애들이 다니는 학원이고 해서 꼭 이 학원만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학원 다닐 수 있는 것 같아서 불안했던 것 같아요. 저만 걸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피해 줄 수 있으니까. 해당 강사는 의심 증상이 있는데도 일주일여 동안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13일부터 이비인후과와 약국 등을 수차례 방문했습니다. 열이 좀 있으시고 근육통 있으시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13일부터 이제 병원을 가셨는데 그날 그러신 것 같아요. 교육당국은 이 강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대형 학원 외에 무등록 개인 교습소를 차려 중학생들을 가르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개인 수업에서 추가로 접촉한 학생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역학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각가지 사기 행각들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먼저 광주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자동차 타이어를 바꾸러 갔다가 휠 교체까지 권유받았는데 블랙박스를 봤더니 해당 점주가 휠을 고의로 훼손하는 장면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타이어 전문 매장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직원들. 작업자 한 명이 타이어 휠에 스패너를 끼우더니 힘껏 들어올립니다. 멀쩡한 휠을 고의로 훼손한 겁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 타이어 전문 매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피해 차주는 타이어를 바꾸려고 맡겼던 차의 블랙박스에 담긴 장면이라며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과 영상을 올렸습니다. 타이어 매장 측이 작업 중 휠이 손상된 것을 발견했다며 휠 교체를 권유했는데 뒤늦게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니 이런 장면이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타이어뱅크 본사가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결과 가맹점 점주가 휠을 고의로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맹점 측은 피해 차주와 이미 합의했다며 거칠게 취재를 거부했습니다. 욕하지 마시고요. 욕하지 마세요. 본사는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 손님하고 어떤 뭐라고 할까 감정이 있어가지고 그랬던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좀 욕심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해당 가맹점과 계약을 해지한 타이어뱅크는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이런 일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중고로 외제차를 사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10억 원에 달하는 돈을 챙긴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차선 변경을 하는 차가 있으면 속도를 올려서 그냥 들이받았다는데요.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두운 밤 도로를 달리는 차량. 옆차로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자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습니다. 이번엔 낮 시간 한 도로. 좌회전하려 차선 변경을 시도했지만 뒤에서 달려온 차량과 충돌합니다. 깜빡이 켜고 들어가는데 속도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더 빨리 오는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뭐지 하는데 이제 부딪히는 운전자가 한 명 있었고 동승자가 2명인가 있었거든요. 자기 차 오는 걸 확인 못했냐. 언뜻 보면 흔히 있는 사고로 보이지만 사실 보험 사기 조직이 벌인 고의 사고였습니다. 이들은 차선을 바꾸려는 차량을 발견하면 오히려 속도를 올려서 그대로 들이받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또 이런 상가 밀집 지역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도 주요 범행 대상이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2018년 3월부터 18개월 동안 이들이 수도권 일대에서 벌인 고의 사고만 300여 건, 고급 외제차 7대를 중고로 사들여 범행에 사용했는데 가로챈 합의금과 보험금은 파악된 것만 10억 원에 달합니다. 죄책감을 느껴서 보험 사기 범행에 가담을 거부하기도 하고 또 잠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실적을 올리지 않는 공범자들에 대해서 대출 사무실에 감금해서 폭행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조직 총책 35살 A씨 등 6명을 구속하고 공범 30명을 입건했습니다. 또 피해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온라인 중고 장터에서 수년 동안 수천 명을 상대로 사기를 친 국내 최대 규모 일당도 검거됐습니다. 피해액만 50억 원에 육박하는데 단순 사기만 아니라 피해자 협박에 명의까지 도용했답니다. 문준영 기자입니다. 고가의 시계와 카메라, 에어컨 등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이 물품들 모두 사기단이 올린 게시물들입니다. 개인 거래부터 전자제품 업체까지 사칭한 사기 행각에 피해자가 속출했습니다. 카메라를 판매하는 등록증 같은 거를 보내주면서 이제 여기는 안전하다 뭐 이런 식으로 했고 입금을 하고 나서부터는 연락이 두절됐었습니다. 근래 7년 동안 피해자만 5천 명을 넘고 파악된 피해 금액은 4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 30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활동한 이들은 대금을 받아낸 뒤 가상화폐로 세탁해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추적하는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심지어 피해자 명의로 사기를 치거나 나체 사진까지 요구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내가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정본도 버렸고 개인 도용된 거, 통장 그런 것도 다 바꾸고 버리고 이름까지도 개명을 했어요. 온라인 물품 사기의 원조격 조직으로 이를 학습하여 분화한 신생 조직들이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대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경찰은 검거한 30명 가운데 총책인 38살 강모 씨 등 14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아직 검거되지 않은 나머지 조직원 10명에 대해 인터폴의 적색 수배를 요청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요즘 전국 각지에서 독감 예방 접종을 한 뒤 숨지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온라인 예약 안내 시스템까지 잘못된 정보가 많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입니다. 연령별로 독감 백신 접종이 가능한 병원 명단과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신청 가능 표시가 돼 있는 대전의 한 병원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저희는 다 끝나고 없거든요. 근데 자꾸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거기서 정지를 시켜야 되는데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백신이 동난 병원뿐 아니라 수년 전부터 아예 예방접종을 안 하는 병원들까지 등재돼 있습니다. 인터넷에 지금 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예. 그게 처리가 안 돼서 그런데 지금. 유료만 했었는데요. 유료는 다 끝났어요. 보건소에서 알려준 병원 역시 떼지난 정보인 경우가 태반입니다. 백신 품귀 현상 속에 잘못된 정보를 믿고 어렵게 예약한 사람들은 황당하기만 합니다. 정말 황당하고 답답하죠. 왜냐면 저희가 어디 딴 데다가 요청을 드릴 수도 없고 대전 시내 수백 개 되는 병원에 다 전화를 일일이 해볼 수는 없잖아요. 질병관리청은 변경 사항은 개별 병원이 관리해야 한다며 올해 6월 서비스를 급하게 시행해 일부 혼선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계속 고지하고 안내하고 확인이 안 되는 병원에는 의료기관 문자 메시지 통해가지고 확인 안 된 것들을 줄여나가고 있거든요. 독감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보건당국의 예방접종 정보와 예약 시스템마저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자영업자분들 그야말로 긴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끝까지 버티는 것도 어려워서 결국 폐업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변두리 상권뿐만 아니라 도심의 번화가들마저도 이 불황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 통계와 현장 실태를 오현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신촌의 차 없는 거리입니다. 신촌역에서 연세대까지 이어지는 신촌의 핵심 상권인데 대형 가게 두 곳이 나란히 문을 닫았습니다. 바로 옆 명물거리에 있는 10층짜리 건물, 4층부터 6층까지 임대한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근처 주차장 관리인은 최근 폐업한 가게를 줄줄이 댑니다. 저 건너편이 2층이에요. 한식집 없어졌고요. 저 앞에 없어졌고요. 그다음에 여기 2층 닭갈비 제작소 없어졌지. 3층 없어졌지. 지금 두 개가 비어 있어요. 지난해 12월 하루 평균 8만 명을 넘었던 신촌의 유동 인구는 5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인근 이대합 상권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도로에 접해 있는 3층짜리 건물은 1층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비었습니다. 폐업한 가게 근처에서 문 닫은 또 다른 가게를 찾는 게 어렵지 않을 정도입니다. 코로나 된 다음에 이제 서서히 빠지기 시작했죠. 원래는 다 차 있었죠. 코로나 전에는 다 차 있었죠. 부동산에 가봤더니 절망적인 탄식이 쏟아집니다. 점점 수요가 빠져나가지고 퇴원할 필요가 없어요. 세발 건물주들이 얼마까지 깎아줬다고 그런 거 말도 내지도 마세요. 눈도 깜짝 안 해요, 이 돈을. 이렇게 폐업한 소상공인들은 재기도 쉽지 않습니다. 폐업한 소상공인 100명 중 6명만이 재창업을 할 뿐입니다. 재창업을 해도 상처는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 10월 과천에 만두가게를 열었던 이 사장님이 그런 경우입니다. 신천지 본사가 막 몇 군데가 있어가지고 엄청 타격이 심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시내로 사람들이 아예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가 반토막 났죠. 결국 올해 7월 폐업한 다음 전통시장에 다시 가게를 열었는데 이 과정에서 5천만 원을 손해봤습니다. 꼬박 집세는 줘야 되고, 예? 장사는 안 되고 그러는데 그런 게 참 힘들죠. 이렇게 겪는 사람들만 겪는 거지 있는 사람들이야 뭐가 알겠어요.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네, 농어촌의 타격도 심각합니다. 그동안 일손이 돼왔던 외국인 노동자들의 입국길이 막히면서 어민들은 조업을 포기하는 일도 속출하고 있고 또 남아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서로 데려가기 위한 경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취재 윤경재 기자입니다. 경남 통영시 삼덕항. 한창 고기를 잡아야 할 배들이 줄지어 정박해 있습니다. 일손을 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국내 노동자는 구하기 어렵고 배정받은 외국인 노동자도 언제 입국 가능한지 알 길이 없습니다. 두 사람을 배정을 받았는데 그 인원이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고 한국 사람들은 배를 안 타려고 해요. 배를 안 타면 그러면 인력이 없잖아요. 오죽했으면 제가 배를 하나 처분을 하려고. 어업 분야 비전문 취업 비자로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은 지난해 3,520명.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탓에 올해 3월 이후 단 한 명도 입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어민들 사이에서는 인력 수급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고수익 선단이나 업체는 통상 월 250만 원 수준이던 임금을 2배 수준까지 올려 인력을 끌어갈 정도입니다. 인력이 없고 이제 고임금이 되다 보니까 15일에 250, 15일에 300만 원 통장에 딱 입금되는 거 보고 배가고 이래요. 국내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 허용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외국인 고용법상에 활동 기간이 법으로 제한이 돼 있어서 법상 허용하는 기간만큼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거라. 올해 상반기 국내 외국인 노동자 수는 지난해 하반기보다 10% 넘게 줄어든 19만 9천여 명으로 2014년 상반기 이래 처음으로 2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프로야구 하나의 상징 김태균이 현역 생활에 마침표를 찍고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수많은 기록을 썼죠. 그의 파란만장한 20년 문영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김태균이 20년의 긴 여정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김태균은 구단과 팬의 사랑에 보답하지 못해 아쉽지만 팀의 미래를 생각해서 본인이 은퇴해야 할 시기라고 밝혔습니다. 2001년 신인왕을 차지하며 데뷔한 김태균은 한국 무대에서 18시즌, 일본 무대에서 2시즌을 뛰었습니다. KBO 통산 2014경기에 출장해 우타자 중 유일하게 2000안타의 300홈런을 동시 달성했고 통산 타율, 출루율, 장타율 모두 최정상급입니다. 특히 출루의 달인으로 2017년엔 프로야구 최다인 86경기 연속 출루 기록까지 세웠습니다. 2009년 WBC 한일전 홈런 등 국가대표에서도 동기 이대호와 함께 해결사 역할을 했습니다. 완벽했던 타격과 달리 주루 도중 우스꽝스러운 모습 등으로 여러 가지 별명을 얻으며 팬들의 사랑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기분이 나쁘다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더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 막바지 15억 원의 몸값에 못 미치는 장타력으로 비판도 받았습니다. 뛰어난 개인 성적에 비해 소속팀은 하위권에 처졌고 한국 시리즈 우승이 없는 것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2013년엔 연패 탈출 뒤 눈시울을 붉힐 정도로 김태균은 팀 성적으로 괴로움도 많았습니다. 후배들이 이제 주장한테 원하는 거 바라는 것도 이제 많이 있었을 거고 저를 이제 주장으로 뽑아줬었는데 선수들이 거기에서 많이 제가 부족했던 것 같고 못다한 한국 시리즈 우승의 꿈을 이루기 위해 김태균은 내년부터 단장 보좌 역할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합니다. KBS 뉴스 문영규입니다. 이번 주 극장가 주인공은 여성들인 것 같네요. 고졸에 또 여자라서 차별받던 직원들이 힘을 합쳐 회사 비리를 파헤치는 유쾌한 성장극이 있고요. 극단주의 무장단체 IS와 맞서 싸운 여전사들의 실화도 영화로 나옵니다. 김지성 기자가 소개합니다. 회사 여직원들이 남성들을 위해 커피를 타고 청소까지 도맡아 했던 1990년대. 업무 능력이 뛰어나지만 고졸 출신이란 이유로 늘 승진에서 제외된 8년차 말단 사원들이 주인공입니다. 니들 왜 여자들이 집에서 밥하다 말고 일을 시작했는지 그 히스토리를 알아? 싸니까. 이들은 토익 600점을 넘기면 승진시켜준다는 공고를 보고 영어 토익반에 모여 공부하며 꿈을 키워갑니다. 그러다 우연히 회사가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현장을 목격하게 되고 이때부터 회사가 감추려는 비리를 하나 둘 파헤칩니다.
고졸사원 토익반, 폐수 유출 사건 등 실제 90년대에 있었던 일을 토대로 당시엔 주목받지 못했던 여직원들의 이야기를 유쾌하고 생동감 있게 담아냈습니다. 여성 말단 직원들의 책상이 따로 나와져 있어요. 마치 벌 서는 것처럼 꺼내져서 다루는 차별뿐만 아니라 그냥 제가 그 현장에 갔을 때 느껴지는 이 기운들, 이거를 많이 담고 싶었습니다. 극단주의 무장단체 IS의 무차별적인 폭격에 가족을 잃고 성노예로 전락한 여성들. 그러나 이들은 목숨을 걸고 탈주해 직접 총을 들고 싸웁니다. 2014년 이라크 쿠르디스탄에서 IS 공격에 맞서 싸운 야지디족 여전사들의 실화를 토대로 만든 작품입니다. 사고로 몸이 불편한 아들과 고단하고 팍팍한 삶을 이어가던 장의사가 순수하고 따뜻한 이웃을 만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고 변해갑니다. 배우 안성기의 깊이 있는 연기가 돋보이는 작품으로 제53회 휴스턴 국제영화제에서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과 나무주연상을 받았습니다. KBS 뉴스 김지성입니다. 정부가 취약계층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제출 자료를 토대로 따져봤더니 감면 대상인데도 요금 할인을 전혀 못 받고 있는 취약계층 무려 3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오규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폐지를 팔아 빠듯한 생계를 꾸리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매월 2만 원가량의 통신비를 꼬박꼬박 내고 있습니다. 통신비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데. 몰라요. 요금 할인을 아는 취약계층은 드뭅니다. 나도 못 들었어. 그럼 월 얼마예요? 4만 원. 1년이가 96만 원이라고. 이렇게 할인 혜택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 얼마나 될까? KBS가 국회 제출 자료를 토대로 규모를 추산해봤습니다. 먼저 중복을 제외한 할인 대상은 850만 명, 이 중 315만 명이 통신요금 할인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3명 중 1명꼴입니다. 저소득층의 사각지대는 더 컸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선 절반가량이 잠재적 빈곤계층인 차상위 계층에서는 71%가 할인을 놓쳤습니다. 이렇게 몰라서 더 내고 있는 통신비는 어림잡아 월 424억 원, 연간 5천억 원이 넘습니다. 할인이 어디 있어요? 알려줘야 알다. 가만히 있으면 모르지. 그런 얘기도 없더라고요. 몰라서 못 받는 게 대부분, 신청 방법도 까다롭습니다. 장애인이나 노인분들 같은 취약계층 분들이 이런 감면을 위해서 직접 사업자에게 신청하고 서류를 준비하는 일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정부에서 이 정보를 공유하고 시스템을 구축해서 자동으로 감면받게 만든다면 훨씬 더 쉽게. 정부는 널리 알리는 홍보만이 최선이라는 입장입니다. 자동 감면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민감한 신상 정보를 이통사에 넘겨야 하기 때문이라는 건데, 그러면서도 할인 혜택을 넓힐 효과적인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규정입니다. 완도군에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군수가 출연한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한 뒤 소감문을 제출하라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의무는 아니지만 제출자에게는 보상을 준다는 내용이 포함돼서 사실상 강요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셉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완도군 홍보팀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지난 19일 케이블로 방송된 한 프로그램입니다. 신우철 완도군수가 직접 출연해 진행자와 함께 완도의 역사와 문화, 관광지 등을 홍보합니다. 남해안의 아주 최고의 휴양지입니다. 명사심이라는 곳인데요. 그런데 완도군이 완도군 공무원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시청한 뒤 소감문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군수 지시사항이라는 제목의 완도군 공문을 보면 해당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소감문을 작성해 제출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시청하지 못할 경우 재방송이나 유튜브를 통해 시청하라고도 말합니다. 제출한 직원에겐 상시학습을 1시간 인정해주겠다고 적혀 있습니다. 상시학습은 공무원들이 승진을 위해 이수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때문에 소감문 제출이 의무는 아니지만 사실상 강요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공무원들은 비판합니다. 반려주의적
주색이 아니냐. 보고 제출한 사람하고 예를 들어 생각이 달라서 이제 보고도 안 제출을 안 한 사람 여러 사람 있을 텐데 분명히 이것이 뭐 굳이 줄 세우기 아니겠느냐. 안 쓴 사람들은 안 쓸 수가 없는 거죠. 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완도군은 논란이 일자 하루 만에 해당 공문을 철회했습니다.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군정 홍보를 독려하기 위함이었다고는 하지만 관료주의적 태도를 벗어나지 못한 구시대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아시아 최대 영화제인 제25회 부산국제영화제가 어제 개막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영화제의 상징 레드카펫, 또 개 폐막식 등 현장 행사는 취소됐는데요. 하지만 거리두기 영화 상영에도 영화 팬들의 열기는 뜨겁습니다. 이도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명을 환하게 밝힌 영화의 전당에서 개막작 상영이 시작됐습니다. 화려한 레드카펫이나 개막 행사 없이 어느 때보다 조용하게 제25회 부산국제영화제가 막을 올렸습니다. 개막작은 7중조 홍콩 이야기로 홍콩의 과거와 미래를 조명한 7인의 홍콩 거장 감독들의 작품입니다. 올해는 영화의 전당 6개 상영관, 좌석 25%만 관객을 채우고 영화를 상영합니다. 하지만 영화 예매율은 90%에 육박할 정도로 영화 팬들의 관심은 뜨겁습니다. 정말 빨리 그냥 눈에 보이는 걸 아무거나 선택해서 결국에는 몇 작품 정도만 건지게 됐는데 이것도 그냥 볼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칸 영화제 선정작 23편을 포함해 세계 68개국 192편의 영화가 공개됩니다. 또 베를린, 베니스 등 세계적 영화제 수상작을 대거 초청하고 온 오프라인 영화 상영 뒤 영화 제작진과 관객과의 만남도 더 늘게 됩니다. 주요하게 주목받았던 거장들의 혹은 신예들의 작품들이 올해 부산영화제에 상당수 포진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무엇보다 방역에 신경을 썼습니다. 영화의 전당에 들어갈 때 한 번, 또 상영관 앞에서 발열 확인과 전자 출입 명부를 작성하는 2번의 확인 과정을 거쳐야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제25회 부산국제영화제는 폐막작 일본 애니메이션,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상영을 끝으로 오는 30일까지 이어집니다. KBS 뉴스 이도훈입니다. 오늘부터 열릴 예정이었던 공군과 함께하는 사천 에어쇼가 내년으로 미뤄졌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에 지친 국민과 항공업계를 응원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만끽할 수 있는 특별 에어쇼를 선보이기로 했습니다. 최진석 기자입니다. 초음속 훈련기 8대가 경남 사천 상공을 가릅니다. 좁은 간격으로 대형을 갖춰 고난도 기동을 선보이는 공군의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입니다. 블랙이글스가 삼천포대교와 사천대교, 항공우주공단을 배경으로 전투기 비행을 촬영하기 위한 연습에 나섰습니다. 짧은 시간의 비행이지만 보는 이들의 눈을 사로잡습니다. 날개도 멋졌고 그다음에 가스도 멋졌고 모든 게 다 멋졌어요. 애초 오늘부터 오는 25일까지 열릴 예정이었던 공군과 함께하는 사천에어쇼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미뤄졌습니다. 사천에어쇼 추진위원회는 대신 특별 에어쇼를 기획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부득이 연기가 되는데요. 그 이제 아쉬움을 달래고 그간 코로나로 지쳐 있는 우리 시민과 국민들에게 그 조금이나마 위로하기 위해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오는 24일 오후 1시부터 30분 동안 삼천포대교 상공에서 펼쳐지는 특별 에어쇼는 유튜브 채널 블랙이글스에서 비대면으로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올해 미뤄진 사천 에어쇼는 내년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이 시각 출근길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찰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아침 강 동쪽으로 이동하시기에는 강변북로 사정이 더 나은 편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가양대교에서 난지 IC 부근, 마포대교에서 한강대교 부근 짧게 밀리고 있지만 그 이후로 점차 풀리면서 주행속도 제법 빨라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외곽 방향 한남 IC부터 반포 IC까지 정체고요. 반대 도심 방향은 판교 IC에서 양지 IC까지 이동하시기 불편하시고 이후는 소통 원활합니다. 영등포 로터리 부근 서울교 입구까지 차량 행렬 제법 빨라지면서 힘겨운 모습이지만 이어지는 여의도부터 점차 풀리기 시작해 마포대교 북단까지 수월합니다.
남부순환로는 양재 방향으로 신림 사거리 쪽 출근 차량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요. 디지털로 디지털 오거리에서 시흥 IC 방향으로 차량들 모이면서 차 간격 매우 좁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평소보다는 큰 어려움 없는 편입니다. 이어서 교통통제 및 혼잡 예상 정보입니다. 서부간선도로 일찍 방향 양평교에서 양평 6교 사이 지하도로 공사로 오늘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부분 통제될 예정이며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오늘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소규모 집회가 예정되어 있어 혼잡 예상되니 퇴근길 부근 지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이 다소 잦아들었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방역 전선에 큰 혼선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독감 백신을 접종한 뒤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백신의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 고령층 부모를 둔 자식들이나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접종 여부를 놓고 적지 않은 고민과 함께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코로나19 유행으로 올겨울 독감 예방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상황에서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일단 과도한 공포를 경계하면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망 사례와 독감 백신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예방접종을 중단할 상황은 아니고 우선은 사망의 원인을 밝히는 게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 사망자에 대한 부검과 함께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역학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독감 백신은 독감 바이러스를 불활성화시켜서 만들기 때문에 사망과 같은 심각한 이상 반응이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낮습니다. 2000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독감 백신 접종으로 인한 사망이 확인된 것은 한 건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잇단 사망 사례가 보고되면서 원인 규명은 시급해 보입니다. 독감으로 인해 한 해 사망자는 전 세계적으로 30에서 50만 명, 우리나라 역시 최소 1000여 명에 이릅니다. 그리고 코로나19와 독감은 증상이나 징후로는 거의 감별할 수 없습니다. 독감 자체에 의한 사망을 줄이는 것은 물론 코로나19 차단을 위해서도 독감 접종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독감 백신의 안전성 논란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철저한 원인 조사를 통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떨쳐내는 게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특히 조사 진행 상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통해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해 백신 접종이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가평과 부산, 울산 등지에는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비는 아침이면 모두 그치겠는데요. 북서풍을 타고 황사와 초미세먼지가 점차 유입되겠습니다. 백령도에서는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황사가 관측됐는데요. 이 미세먼지 농도가 157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습니다. 오늘 전국에서는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은 그리 오래가지 않겠는데요. 바람을 타고 미세먼지가 점차 남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수도권과 충남 지역은 오전에, 강원 지역과 호남 지역, 제주는 오후에, 영남 지역은 밤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찬바람이 계속 불어오면서 먼지는 밀어내겠지만 기온은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4도까지 내려가겠고요. 대관령은 영하 1도 예상됩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 지역은 오늘 아침보다 10도 이상 내일 아침 기온이 떨어지면서 한파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토요일에는 금요일보다 기온이 더 떨어져 날이 춥겠습니다. 현재 기온 어제 아침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습니다. 서울이 13.3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 18도, 대구 21도에 머물며 선선하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목요일 아침에 전해드린 뉴스광장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